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일요일 충북 옥천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은 한반도 3대 단층대 가운데 하나인 옥천 단층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단층대의 지각 에너지가 축적된 만큼 단층대 주변 약한 단층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을 몰고 왔던 라니냐 현상이 3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라니냐의 반대 현상인 엘니뇨가 시작되고 있어서 올 여름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와 무더위가 평소보다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엠폭스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엠폭스 치료제와 백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폭스 치료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은 55.4%에 달했고 백신에 대해서는 53.6%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소재를 이용해 태양전지를 기존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 역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워서 상용화 가능성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앵무새도 사람처럼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외로움을 달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무새들은 영상통화를 통해 모방 행동을 하거나 새 기술을 배우는 등 실제 만났을 때와 유사한 상호작용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엠폭스 환자가 계속 발생해 49명으로 늘어났지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엠폭스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한국리서치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엠폭스 치료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은 55.4%에 달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은 53.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엠폭스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와 백신인 진네오스가 확보돼 있습니다. 유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엠폭스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이유 중 하나인 치료제와 백신 확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2일부터는 외국인이 미국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감염증 백신 접종 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백악관의 성명을 통해서 연방공무원과 연방정보계약자, 국제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 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 보육 프로그램 헤드스타트 종사자와 의료시설 노동자, 국경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을 종료하는 절차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에 손상을 줘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대상포진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40, 50대 비교적 젊은 층도 다른 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질 경우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50살이 된 이 남성은 최근 피부에 작은 발진이 일어나 황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3년 전 걸렸던 대상포진의 극심한 고통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잠이 안 오고 그럴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새벽이나 이런 데 깼을 때 아마 자서 제가 잠자고 있어서 몰랐겠지만 굉장히 아파서 깬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한 병인 줄 알 정도로. 대상포진은 띠 모양으로 길게 발진과 수포가 생기는 병으로 가슴과 얼굴에 많이 발생하며 옷깃만 살짝 스쳐도 마치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어릴 때 감염된 수두 바이러스가 척추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병합니다. 60대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비교적 젊은 40대와 50대 환자의 비중도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또 과중한 업무 등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젊더라도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과로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뭐 과음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린 과거력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은 늘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판단된다면 젊더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발병한 경우라면 곧바로 치료받아야 만성 통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나타나는 근육통과 달리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느껴질 경우 피부에 수포가 생기기 전이라도 대상포진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 일요일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충북 옥천은 한반도 3대 단층대 하나인 옥천 단층대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지난해에는 인근 괴산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잠잠했던 단층대가 깨어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진은 땅이 찢어지며 일어납니다. 이를 단층이라 하고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면 단층대로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 개의 대표적인 단층대가 존재합니다. 경북과 경남을 가로지르는 양산단층, 강원도와 충북을 지나 광주까지 이르는 옥천단층, 그리고 북한부터 수도권, 충남을 연결하는 추가령 단층대입니다. 2016년 규모 5.8의 역대 가장 강한 경주 지진은 양산단층 주변의 숨겨진 단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규모 4.1의 괴산 지진, 그리고 이번 규모 3.1의 옥천 지진은 모두 옥천단층대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양산과 옥천단층대가 깨어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옥천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은 주변에 알려져 있는 단층이 없어 알려지지 않은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지역은 그동안 큰 지진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만큼 지각에너지가 축적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방아쇠가 돼 단층대 주변 약한 단층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지역의 건물 내진 설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년째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며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을 몰고 왔던 라니냐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라니냐와 반대 현상인 엘니뇨가 시작되고 있어서 올 여름 날씨에도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파키스탄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가 온통 물에 잠겨 사라졌습니다. 독일에는 100년 만의 폭우로 마을 전체가 떠내려온 나무와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인도는 5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는 전례 없는 4월 살인폭염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구촌 곳곳을 강타한 이런 기상이변의 원인은 이례적인 3년 라니냐였습니다. 라니냐는 열대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3년이나 이어졌는데 해양에서 대기로 열의 불균형이 확산하며 전 세계적인 재난을 일으킨 겁니다. 보통 라니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되다 중립 상태가 되는데 2020년에 시작된 라니냐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3년 연속 지속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올해 3월까지 이어지던 라니냐는 중립 상태를 거쳐 지금은 오히려 기온이 예년보다 높은 엘니뇨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5월에서 7월 사이 엘니뇨가 발달하고 가을쯤에는 강한 엘니뇨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름철 엘니뇨가 발달하면 우리나라에는 무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의 확장이 늦어집니다. 따라서 장마와 무더위도 늦게 시작하는데 남부지방은 호우가 잦아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는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은 증가하고 기온은 하강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3년 라니냐에 이어 강한 엘니뇨가 예고되면서 올여름 기상이변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맥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또 한 번의 거대한 홍수가 덮쳐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MBC 뉴스는 현지 시간 27일 이번 주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엄청난 양의 적설이 녹아내릴 것으로 예상돼 일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겨울 캘리포니아에서는 역사상 유례 없는 수준의 폭우와 폭설이 이어지며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녹기를 기다리고 있는 눈은 최대 약 76cm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기온은 지난 26일부터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캘리포니아주 기상학자 마이클 앤더슨은 5월 강범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태양전지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지만 제조 비용이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저렴한 신소재를 이용해 태양전지를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만들기를 열었습니다.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도 기존의 태양전지만큼 끌어올려서 태양전지 상용화에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햇빛을 받아 전기를 만드는 태양전지입니다. 대부분이 실리콘 태양전지인데 제조 비용이 비싸고 쉽게 깨질 수 있어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리콘을 저렴하고 빛을 잘 흡수하는 신소재 페로브스카이트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분말 형태의 요오드 화답과 암모니아 화합물을 섞어 유기용매에 녹입니다. 액체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를 투명 전극기판에 바르고 완전히 말려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강한 빛을 쪼였더니 전류와 전압이 감지됩니다. 빛을 받은 페로브스카이트 내부에서 전자가 움직여 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효율 26.08%를 기록해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인 26.8%를 턱끝까지 따라온 겁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해 왔는데 석상일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효율 20%를 넘긴 뒤 계속해서 기록을 셀프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페로브스카이트 입자 크기를 키워주는 첨가제를 넣은 건데 태양전지 결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극복에서는 똑같은 결정이지만은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내부에 결함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결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페로브스카이트를 했다. 연구진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상용화 형태인 셀과 모듈 단위로도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한다면 실리콘 태양전지의 3분의 1 가격으로 상용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차세대 노벨상 주제로도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한 데 이어 상용화의 문턱을 넘어 전 세계 태양전지 기술을 선도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광주광역시에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 마을들이 있는데요. 광주 광산구가 지역 대학과 함께 에너지 센터를 만들고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에너지 전환 마을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안동의 한 마을입니다. 에너지 거점 시설엔 태양광 에너지 소개와 시민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친환경 제품들이 마련됐습니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대 보급할 건지, 그리고 또 에너지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죠. 광주 에너지 거점 마을은 지난해 5곳에 이어 올해도 5곳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에너지 센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에너지센터 운영은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확보된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습니다. 광산구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기여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호남대학교도 미래 에너지 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확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광산구 에너지센터는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도 양성합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보다도 우리 광산구가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더 이제 강화할 생각이고요. 또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이랄지 홍보들도 하면서 더 그 거버넌스를 좀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주민, 지역대학과 힘을 합쳐 풀뿌리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야상에서 무리 생활을 하는 앵무새는 반려동물로 홀로 갇혀 길러지면 고립감으로 인해 깃털을 스스로 뽑는 자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앵무새도 사람처럼 영상통화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외로움을 해소한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앵무새 한 마리가 종을 울리자 주인이 다가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줍니다. Do you want to call a friend? Which friend would you like to call? 앵무새가 부리로 통화 상대를 고르고 영상 통화를 시작합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과 MIT, 영국 글래스고대 대학 공동 연구진이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 18마리를 대상으로 영상 통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앵무새와 영상 통화를 하고 싶을 때 종을 울려야 한다는 점을 학습시킨 뒤 종이 울리면 주인이 다른 앵무새 사진이 담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줘 직접 통화 상대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앵무새들은 3개월 동안 147번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으며 총 통화 시간은 1000시간이 넘었습니다. 연구진이 영상 통화를 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화면 속 다른 앵무새의 행동을 따라해 깃털 고르기를 하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앵무새들이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concluded that most parrots respond to and appear to make sense of the presence of another bird on the screen, and parrots react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o was on the call, and they had their own preferences. 어린아이 정도의 인지를 지닌 앵무새에게 상호 교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생에서는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로 한 마리만 키울 경우 고립감으로 인해 깃털 뽑기와 같은 자해 행동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앵무새에게 영상통화가 실제로 만났을 때의 상호작용과 유사했다면서 영상통화로 다른 새와 교감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우리의 전통약재인 홍삼의 새로운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알코올 중독 증상을 줄여주고 과음으로 인해 떨어진 인지 기능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실험용 쥐에게 에탄올, 즉 술을 먹인 뒤 Y자 형태로 생긴 통로를 탐색시켰습니다. 쥐는 호기심이 많아 한 번 가본 통로는 기억하고 차례로 3개의 통로를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술을 먹인 쥐는 조금 전에 간 통로를 잊어버리고 다시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한 통로는 붉은색 선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탐사를 안 한 상태로 남습니다. 알코올이 쥐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술에 가루로 만든 홍삼을 함께 넣어줬더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쥐가 기억 능력을 회복해 술을 먹이지 않은 쥐와 비슷한 활동을 보인 겁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떨어진 인지 기능이 홍삼을 투여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용량일수록 더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홍삼은 알코올 중독의 가장 큰 문제인 금단 증상 개선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중독을 유도한 왼쪽 실험용 쥐는 긁거나 얼굴을 손으로 씻는 행위를 합니다. 금단 증상입니다. 그런데 술에 홍삼을 넣어서 함께 준 오른쪽 쥐들은 그런 금단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 기억력과 단기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알코올 때문에 신경염증 인자들이 증가됐다가 그리고 홍삼에 의해서 용량 의존적으로 이 신경염증 인자들이 감소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필름이 끊겼다고 말하는 기억력 저하 현상은 금주 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통 약재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홍삼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처음 밝혀진 것입니다. 연구진은 홍삼의 어떤 성분이 이런 효과를 보이는지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커피 재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공동 연구도 한창인데요. 새로운 고소득 장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커피 주산지의 기후와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농장입니다. 호기성 미생물로 키운 커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당도가 30브릭스까지 나올 정도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씨를 한두 개 심었을 때 그냥 우연찮게 나왔던 커피들이고요. 이게 전문적으로 이제 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인자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는 뭔가 규격화가 되고 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전라남도와 광주대학교가 커피 재배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산학연이 연계해 커피를 새로운 고소득 장목으로 키우기로 한 겁니다. 광주대학교는 기업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 기술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취창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커피와 같이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기 위한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대학교와 함께 커피 R&D 분야와 인재 양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전남의 커피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커피 재배 농가는 모두 20여 곳. 전라남도는 단순한 재배에서 나아가 커피를 6차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세종 시민들은 오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게 될 전망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 탑승이라는 정책을 꺼낸 건데요.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첫 사례가 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70% 이상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표방하며 도심 주요 도로를 왕복 4차로로 좁게 만들었는데 지난해 시내버스 분담률은 7.9%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는 지금도 심각한데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등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더 악화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 시민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세종시민이라면 출발지나 목적지 중 한 곳이 세종시인 경우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는 내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출퇴근 시간대 버스 요금 무료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요금을 먼저 계산하고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방식인데 대중교통 예산이 지금보다 연간 200억 원 넘게 더 투입될 전망입니다. 버스는 우리 시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 내 차량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이용 활성화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버스 무료화에 앞서 광역버스 등 12개 노선을 신설하고 공용자전거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무료화를 통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좀 어떤 시사점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사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단계적 도입을 할 때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의 경우 행정기관을 찾는 외지인 방문이 많은 만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려면 추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정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노선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행정도시로서의 특성 또 국제도시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된 그런 노선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종시는 이번 교통체계 개편으로 오는 2030년 시내버스 분담률을 14%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모든 선택이 제 맘에 쏙 들긴 어려울 텐데요. 이럴 때 드는 후회라는 감정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기도 하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한글 사람 속은에서는 누구나 갖는 감정,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